(1999년) 어느 여름 저녁, 대한민국 어딘가의 포장마차.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었다. 맥주 한 병. 차갑고 익숙하고 당연한 것. 라벨에는 딱 한 글자처럼 새겨진 이름이 있었다. HIT. 그 순간 이 맥주는 대한민국 맥주 시장의 55%를 장악하고 있었다. 단 하나의 브랜드로 단 9년 만에 30년간 왕좌를 지켜온 오비 맥주를 무너뜨리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정점이 동시에 추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회사가 업계 1위를 뒤집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1위가 스스로 무너졌는가? 맥주가 아니라 물 한 잔으로 시장을 뒤흔든 마케팅의 신화, 3조 4천억 원짜리 도박. 그리고 그 도박이 오히려 회사를 살린 역설. 이것은 맥주 한 병의 이야기가 아니다. 야망과 오판,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다. 하이트 맥주. 1933년부터 현재까지. 1933년 8월 9일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 지금의 서울 영등포구 자리에 콘크리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공장 하나가 문을 열었다. 공장 이름은 조선맥주 주식회사. 설립자는 조선인이 아니었다. 일본의 대일본 맥주, 지금의 사포로 브루어리의 자본으로 세워진 공장이었다. 자본금 600만 엔, 대표는 일본인, 이사회도 일본인 중심이었다. 같은 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공장이 세워졌다. 소화기린 맥주, 훗날 오비 맥주가 되는 회사였다. 두 공장은 같은 해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손으로 태어났다. 아무도 몰랐다. 이 두 공장이 90년 뒤까지 대한민국 맥주 시장을 양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식민지 조선에서 맥주는 사치품이었다. 대부분의 조선인은 맥주를 마실 돈도 마실 기회도 없었다. 조선 맥주의 주요 고객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었고, 생산된 맥주 상당량은 일본 본토로 수출되었다. 공장은 돌아갔다. 이익은 났다. 그러나 그 이익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일본이 물러갔다. 그들이 남긴 것은 공장이었다. 기계였다. 그리고 그 기계를 돌릴 줄 아는 몇 안 되는 조선인 기술자들이었다. 미군정은 적산 디찬, 즉 일본인 재산을 몰수했고, 조선맥주 주식회사는 한국 정부 손으로 넘어갔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이름만 바뀌었다. 크라운 맥주. 그러나 이름이 바뀐다고 역사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다. 공장은 폭격을 피했지만 나라는 반으로 갈라졌다.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먹을 것도 부족한 시절, 맥주 공장을 재건하는 일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셨다. 전쟁의 상처를, 가난을, 불안을 맥주 한 병으로 달랬다. 크라운 맥주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시장을 넓혔다. 1962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맥주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작은 성과였지만 의미는 작지 않았다. 식민지 일본 자본으로 세워진 공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의 맥주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다. 1970년대, 1980년대 크라운 맥주는 오비 맥주에 밀렸다. 오비는 더 공격적이었다. 더 넓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고 더 화려한 광고를 쏟아냈다. 크라운 맥주는 만년 2위였다. 30년 동안. 그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공장은 매일 돌아갔다. 맥주는 매일 생산됐다. 그리고 매일 졌다. 경영진은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브랜드를 바꾸지 않으면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1980년대 말 크라운 맥주는 내부적으로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다. 매출은 정체되고 브랜드 이미지는 낡았고 오비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때 회사 안에서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우리가 진짜 팔아야 하는 게 맥주인가? 처음에는 아무도 그 질문의 의미를 몰랐다. 맥주 회사가 맥주를 파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맥주를 고를 때 무엇을 보는지, 맛인가? 가격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그 질문의 답을 찾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답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 맥주 시장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시작된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하이트는 처음부터 하이트가 아니었다. 식민지의 자본으로 태어나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살아남았고 30년 동안 지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패배의 역사가 쌓이는 동안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유산은 선택할 수 없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만 선택할 수 있다. 1991년 봄 서울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터졌다. 두산전자가 낙동강 상류에 페놀 원액 30톤을 무단 방류했다. 그 물은 대구 시민 수백만 명의 수돗물로 흘러들어갔다. 수돗물에서 악취가 났다. 사람들은 구역질을 했다. 임산부들은 공포에 떨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수돗물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환경재앙이었다. 동시에 크라운 맥주 기획팀에게는 단서였다. 사람들이 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수돗물을 믿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맥주는? 맥주의 원료는 90% 이상이 물이다. 소비자들이 맥주를 고를 때 맛보다 먼저 이 맥주는 어떤 물로 만들었는가를 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크라운 맥주 기획팀은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강원도 홍천 지하 150m 안반수.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하수가 그곳에 있었다. 수돗물 오염이 전국을 뒤흔드는 바로 그 시절 크라운 맥주는 조용히 그 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1953년 새로운 맥주를 출시했다. 이름은 하이트 HATE. 광고 카피는 단순했다. 지하 150ml 안반 천연수로 만든 맥주. 화려한 수식어도 없었다. 유명 연예인도 없었다. 그냥 사실 하나만 말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가 30년간 흔들리지 않던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왜였을까? 당시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맥주 광고를 볼 때마다 거의 같은 것을 봤다. 시원한 여름, 시원한 맥주, 시원하게 웃는 사람들. 오비도 크라운도 진로도 마찬가지였다. 맥주 광고는 전부 청량감을 팔았다. 아무도 안전함을 판 적이 없었다. 하이트는 달랐다. 하이트는 청량감을 팔지 않았다. 하이트는 불안을 해소해줬다. 당신이 마시는 맥주가 어떤 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이 질문이 심어지는 순간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오비는 더 이상 맛있는 맥주의 기준이 아니었다. 어떤 물을 쓰는지 모르는 맥주가 됐다. 마케팅 교과서에서 이것을 포지셔닝이라고 부른다. 제품의 물리적 속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 크라운 맥주는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규칙으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1993년 출시 직후 하이트의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입소문을 탔다. 이 맥주는 깨끗한 물로 만들었대. 식당 주인들이 하이트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포장마차에서 하이트를 찾는 손님이 늘었다. 유통망이 바뀌기 시작했다. 오비는 처음에 무시했다. 30년 1위의 자만심이었다. 새로운 브랜드가 나타날 때마다 그래왔듯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겠지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하이트는 잦아들지 않았다. 1년이 지나자 점유율 격차가 좁혀졌다. 2년이 지나자 오비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오비도 뒤늦게 수질 마케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깨끗한 물, 카널 하이트라는 등식은 굳어지고 있었다. 브랜드 포지셔닝은 먼저 선점하는 쪽이 이긴다. 나중에 따라오는 쪽은 항상 모방처럼 보인다. 그리고 1996년 그 해 여름 대한민국 맥주 시장에서 30년간 지켜져 온 질서가 무너졌다. 하이트가 오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단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이 없던 오비 맥주가 처음으로 2위가 됐다.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언론은 맥주 혁명이라고 불렀다. 소비자들은 그냥 마셨다. 그들은 혁명을 일으킨 줄도 몰랐다. 크라운 맥주 내부는 어땠을까? 30년 동안 2위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1위 숫자를 봤을 때 기쁨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1위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니까. 1998년 회사는 결단을 내렸다. 브랜드가 너무 강해진 나머지 회사 이름보다 제품 이름이 더 유명해졌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제품 이름으로 바꿨다. 조선맥주 주식회사 크라운 맥주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새 이름은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 65년 된 이름을 버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선택을 마쳤다. 회사가 시장을 따라간 것뿐이었다.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1991년 낙동강 오염 사건이 없었다면 하이트가 탄생했을까?
어쩌면 하이트는 위기에서 태어난 브랜드가 아니라 위기를 읽을 줄 아는 눈에서 태어난 브랜드였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본 사람들, 그 두려움에 답을 내놓은 사람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하이트는 맥주를 팔지 않았다. 물을 팔았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안심을 팔았다. 제품이 아니라 감정을 판 것이다. 그리고 그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영원히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은 바뀐다. 소비자는 바뀐다. 두려움도 바뀐다. 1993년에 사람들을 움직인 불안은 2010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이트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챘다. 하지만 그것도 다음 이야기다. 지금은 1998년이다. 하이트 맥주는 대한민국 1위다. 공장은 풀가동 중이다. 병이 쉴 새 없이 채워지고 트럭이 쉴 새 없이 떠난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숫자부터 말하자. 1992년 하이트의 전신 크라운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30%였다. 오비가 70%를 가져갔다. 압도적인 격차였다. 업계에서는 이 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1976년 하이트가 처음으로 오비를 추월했다. 2012년 하이트의 시장 점유율은 55%에 달했다. 10년이 차에 안 되는 시간 동안 30%에서 55%로 단 하나의 브랜드로 단 하나의 제품 라인으로 이루어낸 결과였다. 대한민국 식품 음료 산업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큰 시장을 뒤집은 사례는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하이트는 어떻게 이 속도를 유지했는가? 첫 번째는 유통전쟁에서의 승리였다. 맥주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맥주는 식당 냉장고에서 만들어진다. 소비자가 식당에 앉아서 맥주 한 병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냉장고 안에 내 맥주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맥주 전쟁의 본질이다. 하이트는 영업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담당 구역별로 영업사원을 배치하고 식당 한 곳 한 곳을 직접 뚫었다. 경쟁사보다 더 빨리, 더 자주, 더 끈질기게 하이트만 취급하는 식당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다. 배타적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식당에는 냉장고를 무료로 제공했다. 간판을 달아줬다. 작은 인센티브를 챙겨줬다. 식당 주인들은 계산을 했다. 그리고 하이트를 선택했다. 유통망이 바뀌자 숫자가 따라왔다. 두 번째는 생산 능력의 확장이었다. 1위가 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공급이 따라가야 한다. 하이트는 공장을 늘렸다. 2001년 기준으로 하이트는 전국에 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생산 라인이 늘어날수록 공급 안정성이 높아졌고 공급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유통업체들이 더 믿고 하이트를 선택했다. 성장이 성장을 낳는 구조였다. 세 번째는 브랜드 관리의 일관성이었다. 하이트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핵심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다. 깨끗한 물, 광고 형식은 바뀌었다. 모델은 바뀌었다. 그러나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 일관된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소비자의 머릿속에 브랜드가 깊이 새겨진다. 하이트는 이것을 알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 결과가 2002년의 숫자였다. 출시 9년 만에 10억 병. 정확히 1000년 전 첫 병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판매량이 아니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성인 한 명이 9년 동안 평균 약 25병씩 하이트를 마신 셈이다. 단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낸 숫자다. 하이트 맥주 주주들은 웃었다. 임직원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감이 첫 번째 균열의 씨앗이 되었다. 정상에 오른 기업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도 잘 될 이유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이트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장의 불안을 읽었다. 그러나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시장이 다시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충분히 읽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1990년대의 소비자는 안전한 맥주를 원했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은 달라졌다. 경제 성장과 함께 가처분 소득이 늘었다. 해외여행이 늘었다. 외국 맥주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맥주에 대한 욕구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 하이트는 이 변화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55%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10억 병을 팔고 있으니까, 지금이 좋으면 나중도 좋을 것이라는 안이함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지금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하이트가 현재에 취해 있는 동안 오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1998년 오비는 조용히 외국 자본에 팔렸다. 벨기에 기반의 인터브루, 훗날 세계 최대 맥주 기업 AB 인베브가 되는 회사였다. 오비는 패배를 인정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글로벌 자본과 기술을 등에 업고 하이트는 그것을 알았다. 그러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2002년은 여전히 좋은 해였으니까. 시장 점유율 55%, 10억 병, 전국 3개 공장, 어느 숫자 하나 불안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하이트는 다음 단계를 꿈꾸기 시작했다. 맥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더 큰 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야망. 마침 시장에 매물이 하나 나와 있었다. 대한민국 소주 1위 브랜드 진로. 부도가 난 상태였다.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매물의 가격은 하이트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꿀 숫자였다. 3조 4천억 원. 하이트는 그 숫자 앞에서 손을 들었다. 2005년 봄 서울 여의도 어딘가의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자산 가치, 부채 규모, 예상 시너지, 리스크 분석. 그러나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름이었다. 진로젤로니. 1924년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시작된 회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 브랜드, 참이슬. 그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기억 속에 박혀 있었다. 포장마차에서,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일밤에서. 진로 소주는 맥주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진로가 팔리고 있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진로를 무너뜨렸다. 과도한 차입 경영, 무리한 사업 확장, 한국 재벌들이 줄줄이 쓰러지던 그 시절, 진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9년 부도, 법정 관리. 대한민국 최대 소주 회사가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다. 채권단은 진로를 팔기를 원했다. 2004년부터 매각 작업이 본격화됐다. 인수 후보들이 줄을 섰다. 국내 기업도 있었고 외국 자본도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로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소주 시장 50% 이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브랜드 중 하나. 인수하는 쪽이 대한민국 주류 시장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이트 맥주는 결단했다. 인수 컨소시엄을 꾸렸다. 한국교직원공제회회 등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2005년 공식적으로 진로 인수 의향을 밝혔다. 인수 가격은 3조 4,100억 원, 당시 환율로 약 33억 달러, 대한민국 주류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이었다. 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하이트 맥주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하이트 맥주는 크고 성공한 회사였지만 3조 원이 넘는 현금을 단독으로 조달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은 차입이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었다. 쉽게 말해서 하이트는 빚을 내서 진로를 샀다. 회사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 우리가 맥주 시장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왜 굳이 소주까지 손을 뻗는가? 인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진로의 부채까지 떠안으면 재무 부담이 감당이 안 된다. 오비가 AB 인베브와 손잡고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곳이 어딘가. 합리적인 우려였다. 그러나 최고 경영진은 달리 보고 있었다. 맥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주와 맥주를 함께 가지면 대한민국 주류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진로의 유통망은 하이트의 유통망과 완벽하게 겹친다. 통합하면 비용이 줄고 효율이 는다. 지금 사지 않으면 외국 자본이 산다. 대한민국 소주가 외국 회사 손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마지막 논리가 결정적이었다. 민족 감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시장 방어 논리라고 부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 논리 앞에서 반대는 힘을 잃었다. 2006년 인수가 완료됐다. 하이트 진로그룹이 탄생했다. 맥주 1위와 소주 1위가 한 지붕 아래 모였다. 언론은 환호했다. 주류 공룡 탄생, 맥주와 소주의 결합, 시너지 무한대. 그러나 회의실 밖의 현실은 달랐다. 인수가 완료된 직후부터 하이트는 이중의 부담을 지기 시작했다. 첫째는 재무 부담이었다. 수조 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매년 수백억 원씩 나갔다. 현금 흐름이 압박받기 시작했다. 맥주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고스란히 인수 부채 상환으로 빠져나갔다. 둘째는 경영 집중력의 분산이었다. 맥주와 소주는 같은 술이지만
다른 사업이다. 생산 방식이 다르고 유통 구조가 다르고 소비자 접점이 다르다. 두 사업을 동시에 잘 경영하려면 두 배의 경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이트 진로의 경영 자원은 하나에서 둘이 되지 않았다. 하나가 둘로 쪼개졌다. 맥주 사업에 쏟아야 할 시선이 소주 통합 작업으로 분산됐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오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AB 인베브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 새로운 제품, 새로운 유통 공세. 오비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었다. 카스세슴라는 브랜드가 젊은 층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청량하고 시원한 맥주에서 젊고 활기찬 맥주로 포지셔닝이 달랐다. 타깃이 달랐다. 그리고 그 타깃은 정확히 하이트가 놓치고 있던 세대였다. 하이트 경영진은 오비의 공세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로 통합에 매달려 있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기업 인수합병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다. 인수는 하루 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은 몇 년이 걸린다. 그 몇 년 동안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이트가 진로를 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시장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소비자는 계속 바뀌었다. 경쟁자는 계속 강해졌다. 그리고 하이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했다. 2011년 하이트 맥주는 공식적으로 하이트 진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됐다. 65년 역사의 하이트 맥주라는 법인은 사라졌다. 일부 오래된 공장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역할이 바뀌었다. 영등포에서 시작된 맥주 공장의 DNA는 거대한 주류 복합기업 안에서 조금씩 희석됐다. 3조 4천억 원짜리 도박의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 도박을 한순간부터 하이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맥주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맥주만의 이야기가 아닌 순간부터 하이트 맥주는 조금씩 맥주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싸움이 공정하려면 양쪽이 비슷한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한다. 2006년 이후 하이트와 오비의 싸움은 공정하지 않았다. 하이트는 3조 원이 넘는 인수부채를 짊어진 채 링 위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맥주, 다른 손에는 소주. 두 가지를 동시에 들고 싸워야 했다. 반면 오비는 달랐다. 오비의 등 뒤에는 세계 최대 맥주 기업 AB 인베브가 있었다. 앤호이저부시와 인베브가 합병해 탄생한 이 공룡 기업의 연간 매출은 수십조 원이었다. 오비는 그 자본력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 시장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다. 돈의 싸움에서는 돈이 많은 쪽이 이긴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오비의 방역은 제품에서 시작됐다. 카스카스. 원래 진로쿠어스 맥주가 만들던 브랜드였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오비가 인수했다. 처음에는 오비의 여러 브랜드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오비는 카스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전략은 명확했다. 하이트가 장악한 세대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 하이트가 아직 장악하지 못한 세대를 선점한다. 그 세대는 20대였다. 카스의 광고는 달랐다. 하이트가 깨끗함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동안 카스는 젊음과 에너지를 이야기했다. 대학 축제 현장, 클럽, 스포츠 경기장. 카스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파고들었다. 스포츠 마케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젊고 활기찬 이미지가 카스 브랜드에 입혀지기 시작했다. 하이트의 주요 소비층은 30대 이상이었다. 안전한 맥주라는 포지셔닝은 젊은 층에게 솔직히 말하면 약간 지루하게 들렸다. 20대는 안전함보다 재미를 원했다. 새로운 것을 원했다. 카스는 정확히 그 자리를 파고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대가 30대가 됐다. 카스와 함께 청춘을 보낸 사람들이 사회의 주력 소비층이 됐다. 그리고 그들은 카스를 계속 마셨다. 브랜드 충성도는 젊을 때 형성된다. 오비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마케팅 전쟁만이 아니었다. 오비는 유통에서도 공세를 펼쳤다. 하이트가 구축해놓은 배타적 공급 계약 식당들을 하나씩 뚫기 시작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더 큰 인센티브를 걸었다. 더 자주 찾아갔다. 한국 맥주 유통의 특성상 식당 하나가 취급 브랜드를 바꾸면 그 식당에 오는 손님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오비는 식당 하나하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하이트는 방어에 급급했다. 진로 통합 작업에 경영 자원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오비의 총공세에 동일한 강도로 맞대응하기 어려웠다. 인수부채에서 나오는 이자 부담이 마케팅 예산을 압박했다. 빚이 많으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그것이 재무 레버리지의 무서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전 세계 기업들이 흔들렸다. 하이트 진로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맥주 시장 전체의 성장세가 꺾였다.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점유율 싸움은 더 치열해졌다. 이 시기 하이트는 브랜드 쇄신을 시도했다. 2014년 뉴 하이트를 출시했다. 기존 하이트의 레시피를 개선하고 패키지를 바꾸고 마케팅을 강화했다. 출시 직후 판매량이 20.1% 증가했다. 잠깐의 반등이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제품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카스는 이미 20대의 기본값이 됐다. 새로운 소비자가 맥주를 처음 접하는 자리에는 대부분 카스가 있었다. 처음 마신 맥주가 카스면 그 다음에도 카스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하이트가 아무리 뉴 하이트를 만들어도 오비가 점령한 소비자의 첫 경험은 되돌릴 수 없었다. 숫자는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2002년 55%였던 하이트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40%대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 떨어졌다. 반면 오비는 꾸준히 올라갔다. 2014년 즈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시장의 추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기울었다. 오비가 다시 1위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1996년 이후 18년 만이었다. 하이트가 오비를 무너뜨리는데 10년이 걸렸다. 오비가 하이트를 무너뜨리는데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 역사는 반복됐다. 그러나 방식은 달랐다. 하이트는 소비자의 불안을 읽어서 이겼다. 오비는 소비자의 욕망을 읽어서 이겼다. 그리고 그 싸움이 한창이던 바로 그 시기, 밖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적이 조용히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다. 하이트도 오비도 그 적의 규모를 처음에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2012년 어느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열면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하이트, 카스, 오비, 그게 전부였다. 소비자는 셋 중 하나를 골랐다. 그것이 대한민국 맥주 시장의 기본 구도였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다. 3년 뒤 같은 편의점 냉장고를 열면 풍경이 달라졌다. 하이네켄, 호가든, 버드와이저, 기린 이치방, 아사히, 코로나. 냉장고 한 칸이 통째로 수입 맥주로 채워졌다. 그것도 하이트나 카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4캔에 10,000원, 편의점 번개 세일.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신기해서 샀다. 그 다음에는 맛있어서 샀다.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됐다. 대한민국 맥주 시장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2012년 대한민국 맥주 수입 관세가 조정되기 시작했다. 한 EU FTA가 2011년 발효되면서 유럽산 맥주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갔다. 한미 FTA도 2012년 발효됐다. 미국산 맥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주류 세금 체계의 구조적 특성상 수입 맥주는 국내산 맥주보다 세금 계산 방식에서 유리한 면이 있었다. 국내 맥주는 공장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했다. 대기업 국내 맥주사의 높은 출고가 구조상 국산 맥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역설이 생겼다. 결과는 명확했다. 수입 맥주가 가격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다. 유통 대기업들이 움직였다. 편의점 체인들이 수입 맥주 바이어를 늘렸다. 대형 마트들이 수입 맥주 코너를 확장했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맥주 시장에서 수입 맥주의 비중이 미미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만에 수입 맥주 판매량은 약 180% 증가했다. 2014년 하나 수입 맥주 매출은 약 1,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문화였다. 수입 맥주는 단순히 싸고 다양한 맥주가 아니었다. 수입 맥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다. 호가든을 마시면 유럽 감성이 느껴졌다. 코로나에 라임을 꽂으면 멕시코 해변이 연상됐다. 젊은 소비자들은 맥주 캔 하나로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SNS에 맥주 사진을 올렸다. 어떤 맥주를 마시느냐가 그 사람의 감성을 드러내는 시대가 됐다. 이 흐름 속에서 하이트와 오비가 만들어 온 맥주들은 공통적으로 분리했다. 둘 다 라거였다.
둘 다 깔끔하고 무난했다. 둘 다 튀는 개성이 없었다. 대중을 위한 맥주였기 때문에 개성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매력이 없었다. 수입 맥주가 주는 다양성과 이국적 감성을 하이트도 오비도 따라갈 수 없었다. 크래프트 맥주도 등장했다. 2014년 주류법 개정으로 소규모 양조장 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최소 생산시설 기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소규모 수제 맥주 양조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IPA, 스타우트, 바이젠, 세종.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전에 없던 다양한 맥주 스타일을 맛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맛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번 다양성에 눈을 뜬 소비자는 단일한 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 하이트의 고민은 깊어졌다. 맥주 시장의 파이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오비의 점유율을 빼앗기는 것도 문제였지만 수입 맥주와 크래프트 맥주의 시장 자체가 잠식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오비와의 싸움은 같은 링 위에서 벌이는 싸움이었다. 수입 맥주와 크래프트 맥주의 등장은 링 자체가 바뀌는 것이었다. 하이트 진로는 대응에 나섰다. 수입 맥주 유통에 뛰어들었다. 기린 이치방, 포스터스 같은 외국 브랜드의 국내 유통을 맡았다. 수입 맥주 시장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시장에서도 돈을 벌겠다는 전략이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하이트 맥주를 팔아야 할 영업 조직이 동시에 하이트와 경쟁하는 수입 맥주도 팔게 된 것이다. 브랜드 집중력이 또 한 번 분산됐다. 이 시기 하이트 진로 내부에서는 근본적인 전략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은 이렇게 주장했다. 국내 맥주 시장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수입 맥주나 크래프트에 한눈 팔 여력이 없다. 하이트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했다. 국내 라거 시장은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수입 맥주와 크래프트 시장을 공략해야 미래가 있다. 두 주장 모두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결국 하이트 진로는 두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을 택했다. 국내 맥주 브랜드도 지키고 수입 유통도 하고 소주 사업도 키우고 모든 방향에 조금씩 자원을 배분했다. 선택과 집중의 반대말이었다. 기업 전략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방향으로 조금씩 가면 어느 방향으로도 충분히 멀리 가지 못한다. 하이트의 맥주 시장 점유율은 계속 내려갔다. 2010년대 중반 40%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30%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내려갔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이트 진로 그룹 전체의 실적은 맥주 점유율 하락만큼 나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지표들은 버텨내고 있었다. 심지어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다. 맥주가 무너지는 동안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그 구멍을 메우고 있었다. 2005년에 3조 4천억 원을 주고 산 그것이었다. 진로 소주, 참이슬. 하이트가 맥주 전쟁에서 지는 동안 소주는 싸우지 않고 이기고 있었다. 2011년 9월 7일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가 법인으로서 공식 소멸했다. 서류상의 일이었다. 공장은 그대로였다. 직원들은 그대로였다. 맥주는 계속 생산됐다. 그러나 1933년 조선 맥주로 시작해 1998년 하이트 맥주로 이름을 바꾸며 이어온 독립법인의 역사는 그날로 끝났다. 하이트 맥주는 하이트 진로 주식회사의 맥주 사업 부문으로 흡수됐다. 간판에서 하이트 맥주라는 이름이 지워졌다. 숫자로 보면 단순한 기업 구조 재편이었다. 그러나 조직 안에서 그 의미는 달랐다. 2008년부터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그해 하이트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하이트 홀딩스와 하이트 맥주로 분리됐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재편한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구조 재편이 결국 하이트와 진로의 완전한 통합을 향한 수순이라는 것을. 그리고 2021년 예고된 결말이 왔다. 조직 통합 과정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람들이었다. 하이트 맥주 출신 임직원들과 진로 출신 임직원들. 같은 건물에서 일하게 됐지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맥주 사업의 논리와 소주 사업의 논리는 달랐다. 영업 방식이 달랐다. 거래처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 심지어 회식 문화도 달랐다. 통합은 서류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사람의 통합은 서류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경영 효율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맥주 영업팀과 소주 영업팀이 같은 거래처를 두고
내부 경쟁을 벌이는 상황도 생겼다. 자원 배분을 둘러싼 사업부 간 갈등도 있었다. 어느 조직이나 통합 초기에 겪는 진통이었지만 하이트 진로의 경우 그 진통이 유독 길었다. 맥주 시장에서의 경쟁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이트가 정점이던 시절 전국에 여러 생산 거점이 있었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 거점 공장들이 전국 유통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맥주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었다. 생산량이 주는데 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 일부 지역 맥주 생산 라인이 축소됐다. 설비 투자가 줄었다. 일부 거점은 역할이 재편됐다. 소주 생산 시설로 전환되거나 물류기지로 기능이 바뀌었다. 맥주 공장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았다. 공장이 있던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 공장 납품업체들, 공장 주변 상권, 하나의 공장이 규모를 줄이거나 역할이 바뀌면 그 파장은 공장 담벼락 너머까지 퍼진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그 파장이 숫자로 잡히지 않는다. 브랜드 정체성에 문제도 있었다. 하이트 맥주가 독립법인이던 시절 맥주 브랜드 하이트는 회사 전체의 존재 이유였다. 마케팅 예산의 중심이었다. 영업 조직의 핵심 무기였다. 그러나 하이트 진로라는 거대 복합기업 안에서 하이트 맥주는 여러 사업 부문 중 하나가 됐다. 예산이 나뉘었다. 집중력이 분산됐다. 2020년대 초반 하이트 진로의 광고 집행을 들여다보면 그 변화가 보인다. 참이슬 소주 광고는 늘었다. 하이트 맥주 광고는 줄었다. 소주가 더 높은 이익률을 냈고 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하이트 맥주 브랜드의 존재감을 서서히 약화시켰다. 소비자들은 느꼈다. 광고에서 하이트를 예전만큼 자주 보지 못하게 됐다. 하이트만의 이야기가 희미해졌다. 1993년에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그 강렬한 메시지, 지하 150m 안반수. 그 이야기가 낡은 것이 됐을 때 하이트는 새로운 이야기를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내지 못했다. 브랜드는 이야기로 산다. 이야기가 멈추면 브랜드도 서서히 멈춘다. 2014년 뉴하이트 출시는 이 위기에 대한 응답이었다. 레시피를 바꿨다. 패키지를 바꿨다. 출시 직후 판매량이 24.7% 증가했다. 언론에서 하이트의 반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반등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인가? 제품을 바꾸는 것과 브랜드를 바꾸는 것은 다르다. 소비자들은 맥주 레시피를 분석해서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 맥주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로 결정한다. 뉴 하이트는 레시피를 바꿨지만 하이트가 소비자에게 주는 감정적 의미를 바꾸지는 못했다. 20대에게 하이트는 여전히 부모 세대가 마시는 맥주였다. 세 병에 담아도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이 겹치는 동안 하이트 진로 그룹은 이상하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맥주 점유율은 계속 떨어졌다. 2023년 기준 28.5%까지. 2002년 55%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룹 전체 매출은 버텼다. 영업이익은 살아있었다. 주가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다. 무엇이 그룹을 지탱하고 있었는가? 맥주 사업부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조금 쓸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지고 있는 이 맥주 전쟁을 소주가 대신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3조 4천억 원을 주고 산 진로가 당시에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말도 들었던 그 결정이 지금은 그룹 전체를 살리는 생명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로 이렇게 조용하게 찾아온다. 요란한 발표도 없이 극적인 반전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숫자를 들여다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하이트가 졌다. 그러나 하이트 진로는 살아있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제 소주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매년 영국 런던에서 발표되는 리스트가 있다. 주류 전문 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이 집계하는 밀리어네어스 클럽, 연간 100만 케이스 이상 판매된 증류주 브랜드들의 순위다. 이 리스트에는 조니 워커가 있다. 앱솔루트 보드카가 있다. 잭 다니엘스가 있다. 전 세계 주류 애호가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들이 즐비하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맨 위에 매년 같은 이름이 올라온다. 진로 참이슬. 2015년 기준 연간 판매량 7,080만 케이스. 2위와의 격차가 압도적이다. 조니 워커의 2배가 넘는 숫자다.
스미노프 보드카도 바카디 럼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소주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이 많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외국인은 더 적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이트가 맥주 전쟁에서 밀리는 동안 차미슬은 조용히 세계를 마시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소주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었다. 맥주 시장은 오비와 하이트가 수십 년간 치열하게 싸운 끝에 오비가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소주 시장은 달랐다. 진로 차미슬은 국내 소주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다.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무하게 좋은 데이, 각 지역 소주 브랜드들이 있었다. 그러나 차미슬의 전국적 브랜드 파워는 이들과 차원이 달랐다. 소주는 맥주와 다른 방식으로 소비된다. 맥주는 혼자 마실 수 있다. 소주는 함께 마신다. 회식, 결혼식, 장례식, 명절. 대한민국 사람들이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술이 소주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찾는 소주는 참이슬이었다. 브랜드가 삶의 의식, 이슈 속에 녹아들면 그 브랜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참이슬이 가진 가장 강한 해자는 유통망도 마케팅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단 기억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계화 전략이었다. 하이트 진로는 일찍부터 소주의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재외 한국인 커뮤니티를 교두보로 삼았다.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한인 밀집 지역의 한국 식당에 차미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마셨다. 그 다음에는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이 한번 마셔봤다. 그리고 퍼졌다. 한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0년대 들어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반복됐다. 소주잔을 부딪히는 그 장면이 한국 문화에 매료된 전 세계 팬들의 눈에 박혔다. 소주는 한국 문화의 아이콘이 됐다. 유튜버들이 소주 마시는 영상을 올렸다. 틱톡에 소주 챌린지가 퍼졌다. 아무 마케팅 비용 없이 한류가 소주를 세계에 팔았다. 하이트 진로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2007년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각국의 수출 거점을 늘렸다. 현지 주류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수출용 제품 라인업도 다양화했다. 기존 참이슬 오리지널 외에 자몽, 청포도, 딸기, 복숭아 등 과일 소주 라인을 출시했다. 한국 음식을 모르는 외국인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맛이었다. 전략은 맞아떨어졌다. 2025년 12월 인도의 모니카 알코베브 리미티드와 파트너십이 체결됐다. 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를 시작으로 인도 전역에 소주 유통망을 깔기 시작했다. 14억 인구의 시장이 열린 것이다. 러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차미슬의 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06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이트가 진로를 3조 4천억 원에 샀을 때 많은 사람이 말했다. 너무 비싸다. 무모하다. 맥주에 집중해야 할 때 왜 소주까지 손을 뻗느냐. 그 비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인수 직후 재무 부담은 하이트를 압박했다. 맥주 사업에서의 경쟁 대응을 더디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도박이 없었다면 하이트 진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맥주 점유율 28.5%. 만약 소주가 없었다면 이 숫자는 그룹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냥 맥주 사업 부문의 수치로 남았다. 그룹은 살아있었다. 직원들은 일하고 있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다. 3조 4천억 원으로 산 것은 소주 회사가 아니었다. 생존 보험이었다. 물론 하이트 진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주 덕분에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소주 사업도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했다. 과일 소주 출시는 정확한 시장 읽기였다. 알코올 도수를 꾸준히 낮춰온 것도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였다. 진로 이즈백,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뉴트로 마케팅은 젊은 세대에게 진로를 다시 소환했다. 할아버지 세대의 술이 힙한 술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의 전제 조건은 하나였다. 2006년에 진로를 샀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회사를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냥 더 큰 제국을 꿈꿨을 뿐이다. 야망으로 시작한 결정이 결국 생존의 이유가 됐다. 역사에서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 잘못된 이유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이트의 진로 인수는 어쩌면 그런 경우였다. 맥주 제국을 더 키우려는 야망에서 시작됐지만 맥주가 무너졌을 때 소주가 버텨주었다. 의도하지 않은 다각화가 의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기업 전략 교과서에는 이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부른다. 하나가 무너질 때 다른 하나가 버텨주는 구조. 하이트 진로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구조를 갖추게 됐다. 2023년 현재 하이트 진로의 맥주 시장 점유율은 28.5%다. 한때 55%였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것은 분명한 패배다.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패배 속에서도 그룹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냉장고 안에 초록병, 참이슬. 하이트 맥주가 잃어버린 것을 진로 소주가 지키고 있었다. 맥주 한 병에서 시작하자. 1983년 영등포의 공장에서 처음 나온 병. 1993년 하이트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온 병. 2002년 10억 번째로 채워진 병.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고 있는 병. 그 병 안에 9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 식민지에서 태어나 전쟁을 버텼다. 30년간 2위로 살다가 단 한 번의 통찰로 1위가 됐다. 정상에 올랐을 때 더 큰 것을 꿈꿨다. 그 꿈이 짐이 됐고 짐을 지는 동안 경쟁자가 따라잡았다. 그리고 무너지는 줄 알았을 때 전혀 다른 곳에서 구원이 왔다. 이것이 하이트의 90년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맥주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마케팅에 관한 것이다. 1993년 하이트가 오비를 이긴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자. 하이트는 더 맛있는 맥주를 만들지 않았다. 더 싼 맥주를 만들지도 않았다. 하이트는 소비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봤다.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이후 물을 불신하는 사람들. 그 불안에 답을 내놓았다. 지하 150m 안반수. 제품이 아니라 감정을 팔았다. 기능이 아니라 안심을 팔았다. 이것이 포지셔닝의 본질이다. 싸움의 기준을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하이트는 맥주 맛 경쟁에서 싸우지 않았다. 물 품질 경쟁으로 싸움의 판을 바꿨다. 그리고 그 판에서는 이길 수 있었다. 지금 어떤 시장에서 싸우고 있든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기준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준인가? 아니라면 기준을 바꿀 수 있는가? 하이트는 그것을 했다. 단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으로 30년 역사를 뒤집었다. 두 번째 교훈은 성공의 함정에 관한 것이다. 하이트가 55%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을 때 그것은 정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안주의 시작이었다. 소비자는 바뀌고 있었다. 젊은 세대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다. 수입 맥주가 조용히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다. 오비가 AB 인베브의 자본으로 재무장하고 있었다. 하이트는 이 신호들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보고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55%라는 숫자가 위기감을 무디게 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 조금 더 이렇게 가도 되겠지. 그 생각이 대응을 늦췄다. 성공은 가장 위험한 마취제다. 고통이 올 때는 몸이 반응한다. 그러나 성공이 올 때는 몸이 이완된다. 그 이완된 순간에 시장은 조용히 변한다. 그리고 변화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어 있다. 1위가 된 순간부터 그 자리를 잃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하이트가 남긴 가장 비싼 교훈이다. 세 번째 교훈은 인수합병에 관한 것이다. 3조 4천억 원짜리 진로 인수.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이 됐고 맥주 사업에서의 경쟁 대응을 늦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 결정이 그룹 전체를 살렸다. 이 이야기에서 단순한 교훈을 뽑으면 안 된다. 크게 베팅하라가 아니다. 다각화가 항상 옳다도 아니다. 진짜 교훈은 이것이다. 인수합병의 가치는 인수 시점이 아니라 10년 후에 판가름 난다. 단기 재무 부담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 재무 부담을 무시해도 안 된다. 하이트는 진로 인수로 장기적으로는 살아남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맥주 전쟁에서 집중력을 잃었다. 둘 다 사실이다. 좋은 인수합병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잘 모르는 사업을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잃었을 때 버텨줄 수 있는 사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다. 하이트는 운이 좋게도 혹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했다. 네 번째 교훈은 브랜드에 관한 것이다.
하이트는 한때 너무 강한 브랜드였다. 회사 이름까지 바꿀 만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브랜드는 특정 세대의 기억 속에 갇혔다. 새로운 세대에게 하이트는 낡은 것이 됐다. 브랜드는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계속 성장하거나 노화한다. 중간은 없다. 하이트는 1923년에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그 브랜드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쏟지 못했다. 진로 통합에, 재무 관리에, 다른 곳에 에너지가 소진됐다. 반면 차미슬은 달랐다. 진로이집의 캠페인으로 뉴트로 감성을 자극했다. 두꺼비 캐릭터로 젊은 세대에게 말을 걸었다. 도수를 낮추고 과일 소주를 출시하며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차미슬은 오래된 브랜드이지만 낡지 않았다. 그 차이가 맥주 하이트와 소주 차미슬의 운명을 갈랐다. 브랜드는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다. 매 세대에게 다시 소개해야 한다. 매 시대의 언어로 다시 말해야 한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가장 강한 브랜드도 서서히 낡는다. 다섯 번째 교훈은 경쟁에 관한 것이다. 하이트와 오비의 싸움을 보면 누가 더 좋은 맥주를 만들었느냐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가 소비자의 감정을 더 잘 읽었느냐의 싸움이었다. 하이트는 1990년대의 불안을 읽었다. 오비는 2000년대의 욕망을 읽었다. 시장은 제품으로 이기는 곳이 아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쪽이 이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맥주 시장을 보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비가 다시 1위가 됐지만 수입 맥주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크래프트 맥주가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있다. 제로 알코올 맥주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또 바뀌고 있다. 하이트 진로도 오비도 이 변화 앞에서 다시 1993년 크라운 맥주의 처지가 될 수 있다. 변화를 먼저 읽는 쪽이 다음 라운드를 가져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지금 이 순간 하이트 진로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 맥주인가? 소주인가? 아니다. 하이트 진로는 경험을 팔고 있다. 친구들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주잔을 부딪히는 그 순간, 퇴근 후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 맥주 한 캔을 따는 그 순간, 낯선 나라에서 참이슬 한 병을 발견하고 반가움을 느끼는 그 순간들이 쌓여서 브랜드가 된다. 그 순간들이 지속되는 한 하이트 진로는 살아있다. 1933년 영등포의 공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냉장고 안의 그 병처럼 차갑게 조용히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맥주 한 병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이트 진로 1933년 현재